헌법 소원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헌법 여러분들 공유하고 있는 화면을 보면은 전에 한번 개략은 설명했습니다만은 헌법재판소의 권한사항으로 되어 있는 헌법소원심판, 그다음에 권한쟁의 심판, 탄핵심판, 위헌정당 해산심판 이렇게 되어 있죠. 지난 시간에 했던 게 위헌법률심판이죠. 그래서 보면은 헌법재판소가 가지는 권한, 심판권은 5가지죠. 위헌법률심판, 헌법소원심판, 권한쟁의심판, 탄핵심판, 위헌정당 해산심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복습해 보면은 위헌법률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라고 했을 때 그 법률의 위헌성을 판단하는 심판이란 말이죠. 그래서 어떤 구체적 사건이 있을 때 그거에 이제 재판의 전제가 된 때라고 하죠. 재판의 전제가 돼 있을 때 위헌법률 심판을 청구하게 되고 이 위헌법률 심판권이야말로 헌법재판소의 가장 고유한 권한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얘기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부터 하게 되는 헌법소원 심판인데 이 헌법소원은 우리가 기본권 공부할 때 기본권이 침해되면은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 즉 기본권 침해에 대한 최종적인 구제수단 이것이 헌법소원이다라고 해서 헌법은 기본권 보장규범이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기본권이 보장되어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질적으로 기본권이 보장되려면은 기본권이 침해되었을 때 그것을 구제를 청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 구제를 청구하는 제도를 우리가 헌법소원이라고 하고 이런 헌법소원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을 헌법소원심판이라고 하는데 헌법은 기본권 보장규범인 만큼 헌법재판소가 관장하는 사건들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헌법소원심판이다. 그 정도로 그렇다라고 하면은 헌법소원이야말로 헌법재판소가 가지는 권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권한 중에 하나다. 이렇게 봐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권한쟁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권한쟁의, 권한을 서로 다툰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행안부 장관하고 서울특별시하고 권한의 다툼이 있을 때 권한의 존구, 권한이 누구에게 있느냐에 관한 다툼이 있을 때는 헌법재판소가 그 권한에 대해서 판단해 줌으로써 우리 헌법 질서의 통일성을 기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그리고 이 권한쟁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행정소송법을 여러분들이 공부하게 되면 행정소송의 유형 가운데 하나로 우리 행정소송법에서는 기관소송이라고 하는 것을 두고 있습니다. 기관 간 권한 다툼이 있을 때는 행정소송, 즉 법원에 기관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에서는 헌법재판소의 권한사항으로 된 경우에는 기관소송, 행정소송법 사항의 행정소송에서 제외되고 헌법재판소에서 하는 권한쟁의 심판으로 제기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 양자 사이에 그런 관련성이 있습니다. 그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여러분들 이제 행정법을 공부한다 보면은 기관 소송을 공부하게 되는데 그때 기관 간 권한 다툼의 경우에는 기관 소송에 의하게 되는데 그럼 헌법재판소에서 하는 권한쟁의 심판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그런 의문이 들 때 그렇게 서로 양자가 구분된다 이렇게 보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권한쟁의 심판이라고 하는 경우는 보면은 대체로 국가기관 간 예를 들어서 행안부 장관하고 건설교통부 장관 사이에 권한 다툼이 있다. 이런 경우에는 대체로 국무회의에서 서로 조정을 하게 되기 때문에 크게 사건의 빈도는 많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5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탄핵심판. 이 탄핵심판의 경우에는 우리 헌정사상
탄핵 심판이 제기됐던 사건이 두 개 있죠. 한 번은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 그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에서 기각이 됐죠. 국회에서 소추했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중대한 법 위반은 아니다. 법 위반은 있지만 중대한 법 위반은 아니다. 라고 해서 탄핵이 기각된 사안이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의 경우에 그 경우에는 우리 헌법재판소에서 중대한 법 위반이 있다라고 해서 탄핵 결정을 내림으로써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게 된 그런 사안이 있습니다. 헌정사상 한 두 번 정도 있었기 때문에 이 탄핵 심판도 그렇게 흔히 있는 그런 사건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헌정당 해산 심판. 이거는 누차 얘기한 바처럼 우리 헌법 제8조 제4항에서 정당이 우리 헌법의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된 때에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하여 해산된다. 라고 해서 정당이 민주적 기본 질서 자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해서 해산되게끔 하고 있다. 이건 어떤 의미에서 정당은 함부로 행정기관이라든가 법원의 판단에 의해서 해산되지 아니하고 최고기관인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해서 해산된다라는 측면에서는 정당을 보호하는 그런 제도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민주적 기본 질서를 부정하는 정당은 해산시킨다라고 하는 것을 방어적 민주주의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은 누차 얘기한 바 있는데, 이 위헌정당 해산 심판의 경우에도 우리 전례가 통합진보당 사건의 경우에 통합진보당이 해산된 바 있단 말이죠. 정당이 해산되고 나면은 그 정당이 가지고 있던 재산은 국고로 귀속하게 되고 그 정당 소속 국회의원은 그 직을 상실하게 된다라고 우리 헌법재판소가 판단함으로써 진보당의 국회의원들은 그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게 된 사안인데, 이 위헌정당 해산 심판이라고 하는 것도 헌정사상 그 예가 잘 없는 사안이란 말이죠. 그렇게 본다면은 헌법재판소가 가진 권한 가운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그 건수가 많다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 헌법소원 심판이다. 그래서 그만큼 헌법소원 심판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렇게 보면 좋겠습니다. 혹시 이렇게 이제 오늘 헌법소원 심판부터 위헌정당 해산 심판까지 이제 진행을 할 텐데, 혹시 여러분들 우리 질문 사항이 있으면은 미리 뭐 행정적인 처리 문제라든가 질문 사항이 있으면은 질문하죠. 본론에 들어가기 앞서서. 지난 시간에 리포트에 관해서 혹시라도 못 들은 학생이 있을 텐데, 중간 리포트 제출했던 것을 수정해서 제출할 수 있느냐, 그런 질문이 있었는데, 그거는 뭐 어차피 통합해서 받기로 했으니까 수정해서 제출하는 것은 당연히 인정된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다른 질문이 없으면은 헌법 소원 심판부터 차근차근 볼 텐데, 이런 헌법 소원이라든가 권한쟁의라든가 탄핵이라든가 위헌정당, 이 경우는 어떤 소송적인 성격이 강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빨리 이 제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헌법의 규정이랄까, 요 헌법재판소의 관장 사항에 관해서는 법률로서는 헌법재판소법이라고 하는 법률에서 자세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헌법의 규정과 헌법재판소 법률의 규정을 한번 읽어보면 가장 빨리 그 체계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헌법재판소법을 출력해서 지참하면 좋겠다. 원래 법학을 공부할 때는 옆에 법전을 갖다 놓고 합니다. 나도 이게 책을 읽어 나갈 때는 이렇게, 여러분들 보입니까? 이 법전을 들고 와서 해당 조문이 나오면 이렇게 조문을 봅니다. 이게 왜냐하면 법 해석학이니까 이 법전의 용어,
성문의 용어야말로 가장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법전을 참고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헌법의 조문을 한번 읽어보고 헌법재판소의 조문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읽어보면은 가장 빨리 개요를 파악할 수 있다. 그래서 어느 나라 갔을 때 누차하는 얘기지만 그 나라를 가장 빨리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 나라의 헌법전을 한번 읽어봐라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경우에도 헌법전과 헌법재판소의 조문을 한번 읽어보면 좋겠다라는 그런 제안을 합니다. 그래 순서대로 헌법소원 심판을 살펴보죠. 헌법소원 심판은 전에 우리 한번 아웃라인을 살펴보지만은 의의가 있고, 이 의의는 헌법 제111조 제1항 제1호에서 헌법재판소를 설명하는 부분에서 헌법 111조 제1항 제1호 여러분들 헌법 조문 가지고 있는 거 한번 보세요. 제111조 제1항 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라고 해서 5호 제1항 제5호네. 헌법소원은 제5호입니다. 요거는 오타인데 5호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에서 심판하는데 그 법률은 헌법재판소 법이라고 하는 법률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헌법재판소법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 이것을 이제 우리 헌법소원이라고 하는데 헌법소원에 관해서 우리 헌법재판소법에서는 어떻게 규정하고 있느냐 하면은 헌법소원 심판에 관해서 제68조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헌법재판소법 68조를 한번 보세요. 헌법재판소법에 보면은 헌법재판소법이라고 하는 법률이 보면은 제1장 헌법재판소법이 제1장 총칙, 제2장 조직, 제3장 일반 심판 절차, 제4장 특별 심판 절차 해서 제1절에서 위헌 법률 심판, 제2절에서 탄핵 심판, 제3절에서 정당 해산 심판, 제4절에서 권한쟁의 심판, 제5절 헌법소원 심판, 제5장은 전자정보 처리 조직을 통한 심판 절차의 수행, 제6장 벌칙 이렇게 규정을 해서 79조까지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헌법재판소법을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해 주면 좋겠고 헌법소원에 관해서는 헌법의 그런 규정을 두고 있고 법률이 정한다라고 했는데 그 법률로는 헌법재판소법이 있고 헌법재판소법 제68조에서 제75조까지 약 한 7개조에 걸쳐서 헌법소원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에 그렇게 보면은 제68조에서 헌법소원 심판을 두고 있다. 그 정도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의의는 일단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헌법소원 심판의 경우에 청구를 하게 되는데 그 청구는 누가 할 수 있느냐부터 시작해서 또 3번 헌법소원 심판의 대상 헌법소원을 심판을 한다라고 하면은 국가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 이게 이제 헌법 심판할 때 그 대상이 되는 거죠. 그걸 해석하는 부분이죠. 그 다음에 4. 헌법에서 보장된 기본권 침해. 그러니까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에 제기하게 되니까 헌법에서 보장된 기본권 침해라고 하는 말은 어디서 어디까지를 얘기하느냐라고 하는 그걸 해석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헌법소원 심판과 관련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헌법에서 보장된 기본권 침해를 주장하는 사람이 그 구제를 청구하는 것이 헌법소원이구나 라고 하는 것이 명확히 나타나죠. 그 다음에 이제 5번 보충성의 원칙과 예외 요거는 왜 설명하고 있느냐 하면은 보충성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그 내용입니다. 다른 구제 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구제 절차를 거치고 와야 한다. 헌법
재판소가 행하는 헌법 소원 심판은 최고 기관에서 하는 최후의 구제 수단이다. 이게 보충 선거입니다. 보충. 그리고 예를 들어서 행정소송으로 구제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은 행정소송에 따른 구제 절차를 먼저 거쳐야 한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예외는 뭐냐면은 이런 보충성의 원칙을 아주 강조하게 되면은 헌법 소원이 담당할 사건 수가 굉장히 줄어들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행정소송을 제기해라, 민사소송을 제기해라, 형사소송을 제기해라. 이런 사전 구제 절차가 있을 때는 거기에 따라야 한다라고 했을 때는 헌법재판소가 관장하는 헌법소원의 사건은 굉장히 예외적이기 때문에 제한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외를 인정해서 헌법재판소가 관할하게끔 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예를 들어서 사전 구제 절차가 있는데 그 구제 절차를 거친다 하더라도 구제되기가 극히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그런 경우는 그 예외로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게끔 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럼 여섯 번째 이제 헌법소원 심판의 절차 심판을 제기하게 되면 절차라고 하는 것은 먼저 일반 소송 사건과 마찬가지로 헌법소원 심판 청구의 요건을 갖추어야 된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기본권 침해를 받았느냐. 그 기본권 침해를 받은 자가 지금 청구하고 정당한 청구권자로서 청구하고 있느냐. 청구 기간 내에 청구했느냐와 같은 그런 청구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었느냐. 요건 심사를 먼저 하게 되죠. 요건 판단을 해서 요건 심사를 해서 요건이 결여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그 헌법 소원은 각하하게 되죠. 그리고 그 요건이 갖춰졌다라고 하면 이제 본안 판단에 들어간다라고 하죠. 본안을 심사를 하게 되는 그런 절차로 이루어진다라고 합니다. 헌법 소원 심판의 심리는 그렇게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헌법 소원 심판의 결정 이제 청구인 주장이 이유 있다. 예를 들면 이것은 위헌이다. 그렇게 결정한다든가 또는 청구인 주장이 이유가 없다. 기각을 한다든가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인용 결정의 효력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인다. 라고 하는 것을 인용 그러죠. 그런 경우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헌법재판소 법에 의해서 전 국가기관을 기속한다. 전 국가기관은 그 결정에 따라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이 대표적인 효력으로 되어 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헌법소원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생소한 용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내가 학기 시작하기 전에 서울광장 통행 저지행위 위헌 확인 서울광장 통행을 저지하는 공권력의 행사는 내 통행의 자유를 침해했다. 기본권을 침해했으니까 위헌임을 확인해달라라고 헌법 소원을 제기한 사안이다 말이죠. 그러면 거기서 이 서울광장 통행 저지 행위는 위헌이다라고 하면은 다음부터 그러한 그런 형태의 저지 행위는 모든 국가기관이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인용된 그런 결정의 효력이다라고 하는 헌법 소원이 그러한 것이다. 그러니까 헌법 소원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그 대표적인 판례를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하나를 염두에 두면서 공부해 나가면은 훨씬 좀 쉬울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먼저 의에 관해서는 반복되는 얘기인데 헌법에서는 어떻게 규정하고 있느냐 하면은 제111조 제1항 제4 제5호입니까? 제5호에서 법률이 정하는 헌법 소원에 대한 심판을 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법적 성격으로서는 헌법 소원은 개인의 주관적인 기본권을 보장한다. 이거는 당연한 얘기죠. 기본권 보장한다라고 하는 건데 또 하나 더 살펴보면은 위헌적인 공권력 행사를 통제한다. 예를 들어서 그런 식으로 서울광장 통행을 저지하면은
그건 위헌이다 라고 판단을 해주게 된다면 이런 객관적 헌법 질서에 보장하는 기능 이런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건 두 가지 기본권도 보장하고 객관적인 우리 헌법 질서도 보장하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헌법재판소는 우리 헌법에서는 이와 같이 111조 제1항 제5호에서 법률이 정한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걸 구체화하고 있는 헌법재판소에서는 이 두 가지 유형의 헌법 소원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68조 제1항에서 헌법 소원을 규정하고 있고 68조 제2항에서 헌법 소원을 규정하고 있는데 68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헌법 소원 그러니까 68조 제5절 헌법 소원 심판해서 제68조 청구 사유라고 해서 1항, 2항 두 개가 있는데 누가 한번 읽어보느냐 하면은 이가영 네, 교수님. 자리 잘 지키고 있네. 네. 이가영 화면에 얼굴은 안 뜨네. 비디오를 한번 켜봐요. 키기가 어렵나? 자, 그러면 이가영 양이 제68조 제1항 헌법재판소법 68조 제1항을 한번 읽어봐요. 이가영. 네, 잠시만요. 그 다른 학생들도 이 헌법재판소법이 준비되어 있으면 옆에 갖다 놓는 게 좋겠네. 일단 이신우 그다음 이신우 양. 네. 이신우. 네. 이신우 양 그러면 그 제68조 제1항 한번 읽어봐요. 제68조 제1항 공권력의 조금 소리를 높여주면 좋겠네. 네. 그러면 우리 이신우 양이 읽을 때 다른 학생들도 헌법재판소법 조문을 한번 보세요. 이 조문을 해석하는 거니까 한번 읽어봐요. 제68조 제1항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의 구제 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 예, 아주 잘했어요. 이신우 양 수고했고 요거 조항을 한번 가만히 읽어보면 이제 무슨 얘기냐 하는 게 나올 겁니다.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예를 들어서 공권력 그러니까 경찰 권력이 서울광장 통행을 저지한다. 이게 공권력의 행사 아닙니까? 또는 불행사. 예를 들어서 공권력이 보호해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경우 이런 경우로 인하여 그러니까 공권력 때문에 생긴 걸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 그 일반적인 법률상의 권리를 침해받은 자는 뭐 행정소송이나 민사소송이나 형사소송을 통해서 보호받고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음을 주장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광장 통행을 하지 않습니까? 통행을 저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때 주장하는 기본권은 내 통행의 자유다. 이거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내 통행의 자유다. 이 기본권을 주장하게 된다는 거죠. 이런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그 법원의 재판도 일단 공권력의 행사는 들어가는데 법원의 재판에 의해서 내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라고 해서 헌법 소원을 청구하게 되면은 사실상 일반 법원 위에 헌법재판소가 올라가는 사심제의 모양을 갖추게 되기 때문에 법원의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 소원을 청구할 수 없다. 아주 예외적으로 인정한 케이스는 있습니다만은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은 이 공권력의 행사에서 제외된다. 그 얘기입니다.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는
그러니까 기본권이 침해당한 것을 구제해 줄 것을 청구하니까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권리 구제형 헌법 소원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단서, 다만 하는 걸 단서라고 그러죠. 다만 다른 법률의 구제 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 즉 헌법 소원의 보충성이라고 하는 것이 요 내용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가영 양 다시 돌아가서 이가영. 네. 가영 양 그러면 68조 2항 한번 읽어봐요. 제41조 제1항에 따른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 신청이 기각된 때에는 그 신청을 한 당사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당사자는 당해 사건의 소송 절차에서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다시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을 신청할 수 없다. 자, 그러니까 제68조 제2항의 헌법 소원의 유형을 또 하나 인정하고 있는데 요거는 언제 인정되느냐 하면은 제41조 제1항에 따른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 신청이 기각된 때 제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제41조 제1항을 한번 읽어보죠. 제41조 제1항에 관해서는 정용희. 네, 교수님. 오케이. 정용희 군 그러면은 그 제41조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한번 읽어볼래요? 위헌 여부의 심판 제청 말씀이시죠? 네,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요거 여부. 읽을 때 꼭 네. 그 제41조부터 풀로 읽어주면 예. 좋겠네. 네. 알겠습니다. 네, 제41조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 법률이 헌법에 이 위반되는지 경우에 여부가. 제1항 이렇게 읽어달라 그랬죠. 예, 알겠습니다. 그 읽는 그 공식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네. 네. 제41조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 제1항.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 군사법원을 포함한다. 이와 같다 등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 심판을 제청한다. 그래. 준비 잘하고 있네, 정용이군. 이제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재판소에 이걸 판단해달라고 보내는 것을 제청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이 이거는 이유 없다라고 기각해버리면은 헌법재판소에 가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당사자는 이 법률이 위헌이냐 여부에 대해서 판단을 받아볼 기회가 없어요. 그런 경우에는 제68조 방금 읽었듯이 제2항에 의해서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게끔 제68조 2항에서 규정하고 있죠. 그래서 이게 위헌 심사형 헌법 소원이다. 즉, 이 경우는 헌법 소원의 형태로 제기했지만 이 법률이 위헌인지 여부를 판단해달라는 것이 쟁점 아닙니까? 이런 헌법 소원을 위헌 심사형 헌법 소원이라고 하고 심판의 심리라든가 절차라든가 결정은 이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은 위헌법률 심판하고 같다고 보면 됩니다. 그 성격도 위헌법률 심판이고. 그러니까 주로 얘기하게 되는 것이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을 설명하게 된다라고 그렇게 참고를 해주면 좋겠네요. 자, 그렇게 이제 대체로 이제 그럼 그쯤하면은 헌법소원 심판의 성격을 파악을 했으니까 우리 기본권을 공부하면서 기본권 침해에 대한 구제 이 경우를 설명할 때 항상 거론했던 것이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하게 된다. 그 얘기를 계속 했는데 그게 지금 얘기하는 헌법 소원이다. 이 헌법 소원 심판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 헌법재판소가 이룬 공적은 아주 혁혁하다. 헌법재판소가 아주 전 세계에서도 찬양을 받을 정도로 많은 심판을 담당하고 기본권 보장의 역할을 위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그렇게 평가받는 권한입니다. 그래서 2번 헌법소원 심판의 청구권자 누가 청구인이 될 수 있느냐?
그걸 우리가 다른 말로 표현해서 청구인 능력이라고 하죠. 청구인 능력. 꼭 권리 능력. 그럼 권리를 가질 수 있는 자는 자연인과 법인이다 라고 하는 것처럼 청구인이 될 수 있는 자, 일반적으로 청구인이 될 수 있는 자, 이것을 청구인 능력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자연인과 법인을 포함한 모든 국민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 돼요. 셋째, 헌법소원 심판 청구의 대상은 뭐가 되느냐?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다. 이런 경우에 뭘 청구하느냐? 그 공권력의 행사를 취소해달라든가 위헌임을 확인해달라든가 이렇게 청구인은 청구하게 된다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때 말하는 공권력의 범위 어디서 어디까지가 여기 헌법소원 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이냐? 이게 아주 어려워요. 그러니까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헌법재판소가 이것은 헌법소원 심판의 대상이 된다, 안 된다라고 판단하는 것이 유권적이 될 텐데 그래서 본다면 일단 계략적인 걸 얘기한다면 이런 공권력의 행사에는 첫째, 입법작용 물론이죠. 입법권, 입법작용 그 다음에 입법작용 당연히 포함되고 사법작용, 즉 재판작용도 당연히 포함이 된단 말이죠. 일단은 물론 재판은 안 된다. 원칙적으로 안 되지만 그 다음에 입법작용, 사법작용, 행정작용 다 포함이 되는데 그래서 보면은 입법작용과 관련해서 법률이 내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 이런 경우에도 그 법률이 직접적으로 다른 집행행위를 기다릴 필요가 없이 내 기본권을 침해한다. 라고 하면은 그에 대해서 위헌이다라고 해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헌법규범에 관해서는 이 우리 헌법재판소, 헌법규범에 관해서는 학설로서는 헌법핵과 헌법률이 있는데 헌법률이 헌법핵에 위반된다. 이런 경우에는 이 헌법소원으로 청구를 할 수 있게끔 하자는 견해도 있는데 우리 헌법재판소는 헌법규범은 국민의 결단이고 국민적 합의의 결과이기 때문에 이것을 공권력 행사의 결과로 볼 수 없다라고 해서 헌법규범은 헌법소원 심판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기타 긴급명령, 긴급재정경제명령, 입법의 그리고 이거는 법률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입법의 부작위, 입법을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아서 예를 들어서 내 생활보호 청구권이 행사될 수 없다. 이런 경우에는 그 입법의 부작위에 대해서 진에 대해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라는 얘기고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동안 교과서 읽어가면서 조금 어려운 용어로 될 수 있는 것이 입법의 부작위, 이거는 국회가 입법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입법의 부작위고 그런 입법의 부작위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이거 좀 어려워요. 진정 입법 부작위, 부진정 입법 부작위가 있는데 진정 입법 부작위는 그야말로 입법을 하나도 안 한 경우다. 법률을 제정 안 했다. 이런 경우에는 그 공권력의 불행사를 이유로 위헌임을 확인해 달라라는 헌법 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부진정 입법 부작위는 뭐냐? 입법이 미진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법률이 있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그 부진정 입법을 한 그 미진한 법률이 내 기본권을 침해했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해야지 입법 부작위다라고 다투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폐기된 법률이라든가 개정된 법률 조항도 의미가 있을 경우에는 헌법 소원의 대상이 된다. 조약이라든가 기타 명령, 규칙, 예를 들어서 대법원 규칙 이런 것이 내 기본권을 침해한다라고 했을 때는 헌법 소원을 제기할 수 있고 자치입법으로서 조례가 직접 내 기본권을 침해한다라고 했을 때는 그 조례를 대상으로 헌법 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요 조례와 관련해서는 조금 어려운 얘기가 되는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행정소송을 볼 때, 행정법을 할 때 다시 또 요 문제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이걸 설명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머리가 너무 아플 것 같기도 한데 원래 조례가 있을 경우에 그 조례가 직접 내 기본권을 침해한다. 조례가 제정돼 있으면 이것도 일종의 입법작용이니까 그 조례를 집행하는 행정작용이 따르게 되거든요. 그런데 행정이라고 하는 집행행위가 없이도 조례가 직접 내 기본권을 침해한다. 예를 들어서 조례로서 서울시립대학교, 우리 서울시립대학교의 근거법이 서울시립대학교 설치에 관한 조례 아닙니까? 이 조례를 개정해가지고 서울시립대학교를 폐지한다라는 조례를 만든답시다. 그러면 그 조례 자체에 의해서 서울시립대학교는 폐지되게 되니까 그런 경우에 직접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런 경우에 과거에 우리 헌법재판소, 우리 대법원은 이거는 행정처분이 아니다 라고 해서 행정소송의 대상에서 제외했어요. 그러니까 헌법재판소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왜냐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려면 행정처분이어야 하는데 그때 처분이 행정청이 행한 처분이 아니다 말이에요. 그렇게 해석해서 행정소송의 대상에서 제외돼요. 그럼 그런 경우에는 기본권을 침해당한 자는 구제받을 길이 없기 때문에 보충성의 예외에 해당해서 헌법소원으로서 구제해 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대법원이 판례를 변경해서 그런 조례를 뭐라고 하느냐면 처분적 조례, 일정한 처분을 행하는 성격을 지닌 조례다라고 해서 그런 처분적 조례에 관해서는 행정처분성을 인정해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걸로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조례에 관해서는 그런 범위 내에서는 앞으로 헌법 소원의 대상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기타 국회의 의결과 관련해서 입법 절차에 하자가 있다든가 이런 경우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행정에 관해서는 이제 이게 타이틀이 여기서 빠져 있는데 행정작용에 관해서는 살펴볼 수 있는 것이 통치행위, 예를 들어서 대통령의 계엄선포행위 이런 경우도 과거에는 통치행위 그러면은 이런 헌법재판소라든가 법원의 사법심사의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왜냐하면 대통령의 계엄선포라든가 대통령의 선전포고처럼 고도의 정치성이 된 행위는 법적 판단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라고 했는데 근래 법치주의가 확대됨에 따라서 이런 통치행위도 일정 부분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고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라고 그런 경우입니다. 행정입법 부작위. 그래 행정작용과 관련해서 행정입법을 해야 되는데 행정입법을 하지 않아서 내 기본권이 침해되었다. 예를 들어서 노동부 장관의 평균 임금을 결정하고 고시를 해줘야 되는데 평균 임금을 하지 않았다. 이런 경우에는 법률에서 노동부 장관의 이 의무, 행정입법 의무를 하지 않았다. 이런 경우에는 이것이 위헌이다. 이렇게 해서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규칙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서울시립대학교 학칙 이런 것처럼 어떤 행정조직 내에서만 효력이 있고 행정조직 외부 예를 들어 서울시립대학교 학칙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립대학교 구성원 내부에 효력이 있는 규범이거든요. 이런 것을 행정규칙이라고 합니다. 그건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그 조직 외에 있는 분들 일반 국민들한테는 효력이 미치지 않아요. 그건 외부효 그러는데 이런 행정규칙은 내부적으로 지침을 정한 것이기 때문에 일반 국민의 권리 의무에는 영향이 없다라고 해서 이런 대상에서 제외했는데 예외적으로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 예를 들면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생계보호 기준 이런 경우에는 일반 국민한테 영향이 있단 말이죠. 그 다음에 재량준칙의 반복 시행 예를 들면 개호 근무 수칙 예를 들면은 이 뭐냐면은 교도소에 근무하는 분들이
계호, 예를 들어서 검사에 갈 때 손발을 묶는다든가 이런 계호, 보호하는 준칙 이런 것들은 반복 시행될 때 개인의 기본권을 관련이 있으니까 이런 경우는 내부적인 규칙이라 하더라도 헌법 소원의 대상성이 인정된다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행정처분은 원칙적으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행정처분은 헌법소원을 다툴 대상은 아니다라고 그런 경우. 행정부작위 이것도 자기 의무가 있는데 하지 않았다. 예를 들면은 일본군 우리 판례로서는 일본군 위안부로서의 배상 청구권 분쟁 이 경우에는 일본하고 해결을 해줘야 되는데 해결해 주지 않아서 내가 보상 청구권, 배상 청구권이 있는지 없는지가 확인되지 못했다. 이런 경우는 행정의 부작위다. 라고 해서 헌법 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 여기서 나오는 용어들이 대체로 헌법 전반이라든가 행정법이라든가 이런 거하고 다 관련이 있어서 나오는 용어들이어서 상당히 좀 어렵게 느껴질 겁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여러분들이 한번 사례를 한번 참고해 주면 앞으로 공부할 때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해의 편의를 돕기 위해서 내가 어제 그제 이틀 정도 이렇게 예를 하나씩 이렇게 삽입을 해놨는데 이런 게 여기에 해당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불기소 처분, 검사가 수사하고 나면은 법원에 보내는 것을 재판을 해달라고 하는 것을 기소 그러지 않습니까? 이거는 처벌의 가치가 없다 하고 해서 불기소하는 걸 불기소 처분 그래요. 그럴 때는 지금 현재 항고를 한다든가 고등법원에 재정 신청 이거 기소를 해달라라고 하는 이런 제도가 형사소송법이 개정되어서 이런 제도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이 불기소 처분은 그런 절차, 항고나 재정 신청에 의해라 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형사 피해자의 경우에 고소하지 않은 사람의 경우에는 그런 항고나 재정 신청의 자격이 없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예외적으로 헌법 소원에 의해서 구제를 청구하게 됩니다. 내가 보면은 원래 지방 검찰청의 검사가 불기소 처분하면은 억울하다. 내가 사기를 당했는데 검사가 불기소 처분하기 때문에 그 범죄자를 처벌할 수 없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고등검찰청에 항고를 하게 돼요. 그럼 그 항고를 하게 되면은 이 사람 수사해서 범죄 혐의가 있으니까 기소를 해달라. 이런 청구가 항고인데 그 공정을 기하기 위해서 시민참여위원회가 있어요. 내가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데 종종 검사들이 불기소했는 경우에 보면은 불기소하는 제일 많은 이유가 사유가 보니까 증거 불충분해요. 그 사유를 읽어보면은 이 사기의 경우에 피해자는 굉장히 억울할 텐데 그 사기 혐의자가 불기소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상하다라고 해서 그 사유를 써놨는데 보면은 증거 불충분. 그래서 내가 그 위원회에서 검찰은 피해자가 고소 내지는 또 고발을 해오면은 수사를 해서 증거 수집하는 거는 검찰의 의무 아니냐. 검찰, 경찰의 의무지. 사인이 어떻게 그 증거를 다 수집하느냐.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하는 거는 이거는 나는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몇 건 항고를 이유 있다라고 해서 수사 제기 명령 이런 걸 한 적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 불기소 처분에 대해서 왜 항고하느냐라고 했을 때 그런 경우에 하게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실상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대단히 적습니다. 근데 요사이는 해보면 그런 주장을 하면은 수사 제기 명령 있죠. 공소 제기 명령 이런 거를 독립된 위원회에서 하니까 잘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검찰에서도 그렇게 거부하지 않아요. 일반 시민 입장에서 그런 거 하라고
검찰시민위원회를 만드는 거니까. 많이 민주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죠? 그런 거는 보여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권력적 사실행위. 이게 여러분들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를 것 같아서 이 얘기. 경찰 조사실 피의자에 대해서 촬영 행위를 한다. 경찰 조사실에 이제 피의자 범죄의 혐의를 받게 되면 경찰서에 불려가지 않습니까? 그럼 경찰 조사실에서 피의자에 대해서 촬영을 하는 겁니다. 이런 것을 뭐라고 하느냐? 촬영은 권력의 발동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권력적 행위고 수사권이라고 하는 거. 사실행위. 이거는 이제 사실상의 결과를 발생시키는 행위. 이걸 사실행위 그래요. 대표적인 권력적 사실행위에 대해서 우리 헌법 소원 사건이 있었죠. 저번에 우리 백남기 농민에 대해서 물대포를 발사해서 그 백남기 농민이 사망에 이르렀다. 그래서 그 물대포 발사 행위 이런 것을 권력적 사실행위 그래요. 그래서 이런 권력적 사실행위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일회성은 그쳐버리니까. 물대포를 발사해버리고 나면 그걸로 그 행위는 끝나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물대포 발사 행위를 취소하라. 불가능하단 말이죠. 그래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기는 어렵기 때문에 우리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에 의한 구제를 받게 하고 있다. 그래서 헌법소원이 구제하는 대상이 굉장히 광범해지고 있다. 그거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측면에서는 행정소송이라든가 기존의 사법제도로서 보장받지 못하는 기본권에 대해서 이렇게 헌법소원을 통해서 보장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청의 사법적 행위. 예를 들면 토지협의 취득에 따른 보상금이 지급. 예를 들어서 서울시가 개인의 땅을 도로부지로 쓴다. 예를 들면 우리 서울시립대학교 진입로로 만들기 위해서 개인이 그 땅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 취득하는 방법에서는 강제로 취득하는 수용의 방법도 있고 또 하나는 그 땅 주인하고 서로 협의한다. 사고 판단 말이죠. 이런 경우는 공권력의 발동이 아니기 때문에 협의 취득을 하게 되면 그거는 사법적 행위입니다. 일종의 매매와 같은 거라서 이거는 공권력의 발동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헌법 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헌법재판소의 판례 입장이다라고. 그래서 행정소송법에 처분 또는 부작위와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건 이 말이에요. 행정소송에 있어서 대상이 되려면은 행정청의 처분이라든가 또는 부작위가 위법하다고 주장할 때 행정소송을 제기하거든요. 그럼 여기서 헌법 소원에서 뭐야라는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와 어떤 의미가 있느냐? 공권력의 행사 그러면 처분, 부작위 그러면 불행사 이렇게 되는데 행정소송법의 방금 쭉 설명한 바처럼 처분 또는 부작위보다는 상당히 광범위한 개념이다. 이렇게 결론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법작용에 대한 헌법소원에 대해서는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도 조금 어려운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것들이 있는데 이 내용입니다. 법원의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소원은 원칙적으로 부인되지 않습니까? 아까 헌법소원에서 법원의 재판은 제외하고는 헌법소원을 된다고 했는데 예외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헌법재판소가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한 사례가 있어요. 이건 설명하려면 좀 긴데 헌법재판소가 어떤 법률에 대해서 예를 들면은 한정합헌이다, 한정위헌이다 이런 식의 결정을 내린 바 있어요. 그러면은 대법원은 그에 대해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한정합헌 이렇게 하는 범위 내에서 효력을 가진다. 이러한 범위 밖에서는 효력이 없다. 한정합헌, 한정위헌이 그런 거거든요. 위헌법률 심판할 때. 대법원은 뭐라고 주장하느냐 하면 그거는 일종의 위헌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은 헌법재판소의 권한이지만 그런 경우는 법률의 해석의 문제다.
법률의 해석의 문제는 법원의 권한이다.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내린 그런 한정합헌 한정위헌은 법률 해석의 문제이기 때문에 대법원은 따르지 않겠다. 라고 해서 따르지 않고 재판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당사자 입장에서는 헌법재판소는 저렇게 판단했는데 법원은 안 따른다. 그런 경우에 어떻게 됐냐. 우리 헌법재판소는 그 재판은 헌법소원으로 받아들여가지고 그 재판을 취소해버린다는 겁니다. 그렇게 취소하고 난 다음에 그럼 그 재판의 효력이 없어져요. 그러면은 그 원래 내렸던 행정처분 자체도 취소하라. 이렇게 한 경우가 있다. 이게 예외적으로 예를 들어서 법원의 재판에 대해서 예외적으로 헌법재판소 결정의 기속력을 담보하기 위해서 헌법재판소 결정은 모든 국가기관을 기속한다. 법원도 따라야 된단 말이죠. 그럼 기속력을 담보하려면 헌법재판소가 이렇게 결정을 내렸으면 법원도 따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그 기속력을 담보하기 위해서 예외적으로 법원의 재판에 대해서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한 바 있다. 그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